가량 낮겠습니다. 5시 뉴스 마칩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서 무효인 영장 집행에 따른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면서 차라리 기소를 하거나 사전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조본의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전국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 사연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이 다시 이제 발부를 했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엔 응할 수 없다. 차라리 기소하거나 아니면 사전영장 즉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엔 응하겠다. 또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서 심사한 영장에만 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전혀 비상식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영장 예를 들면 체포영장은 응하지 않고 구속영장은 응하겠다. 영장을 선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의자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반인 자연인의 경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이 압수수색 영장 또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등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그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을요. 그거를 피의자 스스로가 나는 구속영장은 응하겠지만은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안 하겠다. 이걸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기관과 그 법원이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에서 발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법원과 수사기관의 그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얘기는 중앙지법은 안 해줄 건데 서부지법이니까 해줬다 이런 이상한 전제를 깔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미 대법원 내에서 이게 문제가 됐겠죠. 그 법원이 판사들이라는 게 물론 개별 판사들이 각자 매우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비상식적이거나 법에 어긋나서 누구는 영장을 발부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영장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은 여기에 응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원 앞에 특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발부된 체포영장인데 무효인 체포영장이라고 일단 그랬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걸로 인해서 진행된 수사엔 응할 수 없다. 차라리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예. 자, 조혜진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하면은 해볼 만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단, 대리인단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그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법리적으로 그 법에 근거해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론몰이 수사를 하고 여론 재판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서는 제대로 이 위법 여부가 가려지지 않고 그냥 덤터기로 그냥 분위기로 그냥 그 몰아가 가지고 누명을 씌워 가지고 그 형을 처벌을 가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엄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딱 선언해버렸고 딱 규정을 하고 모든 이제 그 보도라든지 수사기관들이 그 분위기에 딱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내란이란 걸 전제로 해서 막 따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하고 재판이고 이거는 그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법리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그 상징적인 것이 이 체포영장이다. 체포영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민주당이나 또는 그 같이 그 좀 그 호흡을 맞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게 공수처나 경찰이나 이런 데서 체포영장에 그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는 거죠. 윤 대통령의 잡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거는 내란죄는 워낙 명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명백하면은 사실 뭐 구속 굳이 안 해도 불구속 수사로도 또는 불구속 재판으로도 얼마든지 입증해가지고 유죄를 받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탄핵을 그 인용받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착하는 거는 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체포돼서 나오는 걸 갖다가 전 국민에게 또는 전 세계에서 보여줌으로써 이미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간에 딱 그냥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이다라는 낙인을 탁 찍어놓고 시작을 하면은 모든 게 이제 수사면 수사, 할 수 있다. 수사면 수사, 탄핵 심판이면 탄핵 심판, 재판이면 재판, 예. 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여기 집착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제대로 이거는 뭐 그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 재판 탄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쇼하지 말하자면 예. 여론 재판, 여론 수사몰이 수사하지 마라. 법리적으로 따지면 우리 할 수 있다, 자신 있다. 라는 것 같아요. 법원이 발부한 거거든요. 예. 그거는 일반 국민들은 따라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긴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그 대통령이나 대리인단에서 볼 때 이 전형적인 이 여론몰이 수사의 한 부분인 거죠. 분명히 이게는 위법인데 공수처가 법적으로 이게는 그 수사 권한이 없는데 그리고 그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또 그걸 또 발부를 해줘요. 그것도 다른 또 그 이상한 조건까지 달아가지고 이게 그냥 용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평상시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그 여론몰이 수사 여론 재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님이 이제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시죠. 몇 가지 좀 문제 제기해야 되는데 이게 위법하다고 얘기하면 위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자연인이 어떤 사람이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수사기 영장으로 그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는데 나는 이거 인정 못하겠어. 이건 불법이야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적으로 불법인지 여부인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수처가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논란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동조사본부를 공조본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그 논란을 해소를 했고 그걸 해소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논란의 문제는 자 그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왜 나왔을까요? 그냥 이 공수처가 또 이 공조본이 처음부터 그냥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으로 바로 가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대통령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법적 정책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 모든 그 절차에 대해서 내가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세 차례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만약에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언론에 노출되고 포토라인에 서는 게 불편하다면 아마 그 공수처하고 협의했으면 충분히 비공개 그 소환 같은 게 협의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체 본인은 아예 수사 자체를 불응하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강제로 그 수사나 조사를 하려면 체포영장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 거고 법원이 나름대로 그 충분한 그러니까 공수처가 그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타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혀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수사에 응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를 할 이유도 없었던 거죠. 여론몰이라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마치 그 아무런 그거 없이 여론에 따라서 바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그냥 날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질문으로 한 말씀만 예. 짧게만 좀 해주세요. 그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수사하고 또는 불법적으로 영장 청구하고 뭐 그 외에 다른 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나 그 당사자 측에서 고소고발을 계속해요. 당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냥 한쪽 방향만 계속 수사하고 이것도 결국 불이익에 이제 휩쓸려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공조본이라는 건 사실 그 서로 협의해서 같이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공조본이라는 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법에 없는 기관이에요. 그걸 주체로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그 마치 그런 기구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사실은 협조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기구가 있는 것처럼 그 법에 근거 없이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놓고 실제로는 공수처가 다 하는 거잖아요. 경찰은 그냥 옆에서 들러리 서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법이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제 기억에는 공수처가 대통령실에다가 사전 조사 협의를 제가 안 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원래 조사하게 되면 서면 조사도 할 수 있고 뭐 또 그 비대면 조사도 할 수 있고 방문 조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절차 다 거치지 않고 바로 소환장 보내고 근데 소환장 보내기 전에 국회에서 벌써 공수처장이 민주당 의원 그 압박에 답변을 해버렸어요. 민주당 의원이 그때 그 계엄 직후인데 벌써 이렇게 회의석상에서 그 대통령 긴급 체포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긴급 체포는 아예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체포도 된다고 해버렸어요. 공수처장이. 거기다 발목 잡혀가지고 그때부터 끌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소환장부터 그냥 3번 연달아 보내고 그걸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체포라는 액션 이 이벤트를 위한 그 명분사 기간이었나 실제로 조사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소환장 보내고 그냥 바로 그 체포영장 발부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관련되는 질문을 계속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그때 이제 녹여 넣으시면 되고요. 자, 지난 체포영장 집행 때 공수처가 준비 잘못했다, 무능했다 이제 지적이 많았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자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지금 거론되는 게 이제 경찰이 많이 동원될 것 같은데 특공대가 투입된다, 헬기가 동원된다, 뭐 어떤 뭐 대테러 부대가 동원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불상사예요. 오늘 최상목 그 권한대행도 정말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 딴 건 모르겠는데 여튼 그런 얘기도 하곤 했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창과 방패로 막 팽팽히 맞서면 불상사를 정말 어떻게 보면 배제하지 못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그렇다면 이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 과거 공권력이 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강제 진압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죠. 근데 지금은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할 때에는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그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지금 집행하겠다는 것을 그 경호처가 맡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한 명 때문에 경호처 전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경우를 막으려면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한이 정지돼 있고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 대행하고 있는 사람은 최상목 그 권한 대행입니다. 그럼 최상목 권한 대행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그 경호처가 대통령을 대통령의 경호에 만전을 기해서 공수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해라 이렇게 지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경호원들이 그 동행을 해서 공수처 그 직원들이 그 대통령을 체포해가는 그 지역까지 같이 가서 따라가서 대통령을 밀착 경호할 수 있어요. 그 수사받는 기관 과정에도. 그러나 그거는 수사기관과 공수처와 경호처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안전을 그 신체 그 위해받는 상황이 없는 속에서 수사 조사를 영장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정당하게 밟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형태는 아까 자꾸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러는데 불법 위법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가 얘기하는 거고 그 불법인지 위법인지는 법원을 통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선 지금 그 영장 신청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등등 요청을 했는데 다 기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게 그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고 대법원에서도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대법원장이 문제 제기했겠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만 그리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만 이 영장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법이라면 불법이니까. 법원에서는 합당한 절차에 따른 정당한 그 영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조혜진 의원, 제가 아까 이제 뭐 헬기 얘기도 하고 경찰 특공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안이 이제 적극 지금 검토되고 있냐면 이제 체포하는 거예요.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호처장하고 차장 수뇌부를 체포하면 아마 저게 무너질 거다 이런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런 과정에서 과연 어떤 충돌이나 불상사가 안 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예. 무리한 체포 시도를 하지 말아야죠. 조사가 목적이냐. 체포해서 창피 주고 전 세계적으로 공개적으로 물먹이는 게 목적이냐. 후자가 아니고 그냥 조사가 목적이라면 조사하는 방법 얼마든지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방문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진짜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 액션, 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사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협의를 해야죠. 일단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그 경찰한테 빨리 넘기고 공수처는 빠지고 경찰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떻게 조사할 건지를 협의를 해서 그럼 전 조사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 응해 줄 걸로 보고 그걸 지금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걸 뒤에서 민주당이 계속 압박하고 있고. 체포하라 계속 압박하고. 자,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물론 그 체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이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된다. 총 갖고 덤빈다. 화기 위험 있다. 가슴 열고 쏘라고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뭐 결기를 갖고 체포해라 이런 뜻이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뭐 최상목 대행이나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불상사 나지 않는 방법이 뭔가를 분명히 고민을 하고 책임 있게 좀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린 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예. 이제 방법인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저는 조사에 응할 걸로 보거든요. 조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체포해가지고 그 나라 대통령의 계엄 자체가 나라의 물론 국가 브랜드, 국가 이미지에 손상이 있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도 그걸 걱정한다면은 그런 그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하게 하면 된다. 조사가 목적인 거잖아요. 창피 전력의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창피 전력의 목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불법을 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조사 체포 방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뭐 장갑차 동원하고 헬기 띄우고 뭐 대테러 부대 그 투입시키고 하겠다고 하면은 그거 지시할 책임자가 우정수 국수본부장이잖아요. 예. 자기부터 맨 앞에 서서 권총 빼들고 나와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뒤에서 그냥 그 명령하면서 앞에 아무 죄 없는 그 이제 대테러 부대 요원들 또 경찰 그 특공대들 이 사람들 희생시키지 말고 이번에 계엄 과정에서 그 동원된 사람들이 그 고초를 겪고 있는 거 다 보잖아요. 그 개개인의 그냥 평생 쌓아온 명예 다 그냥 무너지고 인생이 그냥 그 폐가망신 해버렸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 되면은 이건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정말로 이거는 정말 수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근데 좀 말씀은 좀 제가 좀 잠깐 이상하게 들리는 게 조혜진 의원님 말씀 따르면 그러면 지금 경호처가 불법인지 그 공수처 지금 진압하러 가는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찰이 불법입니까? 병찰이 불법인가요? 경호처도
저 경찰도 경호처는 경호처법에 의해서 경호처법에서 명한 대로 이제 하는 것이고 경찰도 국수본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가지고 와서 하는데 경호처법은 합법이고 이 영장은 불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혜진 의원님이나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그 국민의힘이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민주당이 내란이라고 해서 내란이 될 수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장을 민주당이 발부한 게 아니라 법원이 발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기각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원의 결정에 수용하고 도리어 저는 국민의힘 주장이 맞다면 나중에 이게 진짜 그 공소가 유지될 때 어쩌면 기소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이 한 것 때문에 도리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든 수사기관이 어떤 입장을 하든 그런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법이며 불법이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민주당이 합법이라고 해서 합법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불법이라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문제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죠. 그래서 그 국민의힘 변호인단이 따졌잖아요.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그렇다면 일단은 법원의 집행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 차례 제가 방송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13일이든 14일이든 날짜를 정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자진 출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강제로 체포영장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체로 지금 본인 스스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변호인단이. 그 탄핵은 참여하겠는데 내란죄 수사는 탄핵을 우선한다. 우선한다면서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어떻게 피의자가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옛날에 그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피의자가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자기가 선점하는 그런 나라는 법치주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관련되는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말씀해 일단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불법이다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의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거죠. 좀 전에 서부지법에 항고 절차 밟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재항고 절차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재심이라는 절차도 있는 것이고 절차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불법이라거나 또는 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안 들면 그런 절차를 밟을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고소고발을 해도 수사기관 또 재판기관에서 아예 그냥 그들 때도 안 보고 놔둬버리는 그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쭉 얘기 나눈 건 이제 수사에 관한 그게 한 줄기고 다른 한 줄기가 탄핵 심판이잖아요.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철회 등 지금 어느 정도 논란이 제기된 그런 것이 정비가 돼서 윤 대통령이 발언할 여건이 됐을 때 출석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4일이 첫 변론기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실제로 출석할 거라고 보세요, 조혜진 의원. 그게 뭐 23일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요. 예. 탄핵 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이제 빼는 것. 네. 빼는 것이 그 문제가 이제 정리되면 뭐 발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되면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게 빠지면 하겠다는 것인지 뭐 빠지든 그대로 유지가 되든 결론이 나면 하겠다는지 그건 정확하게 제가 대리인단의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제 그 초기에는 내란죄 수사 재판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고 이쪽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응하지 않을 도리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은 불리하기 때문에 어떤 응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직접 출석 얘기죠, 이거는. 예. 아니요, 그 대리인단에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쪽 수사나 그 재판에 응하지 않겠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고 이쪽에 집중하겠다. 어차피 그렇죠. 대리인단 숫자도 적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쪽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리인단이 영장 심사나 또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제대로 좀 한번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것, 그것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어차피
빼든 안 빼든 탄핵 소추에서 이걸 내란죄를 빼든 안 빼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안 다툴 수가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이걸 안 다툴 수가 없을 것이고 그것은 법원의 재판하고도 연동돼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같은 논리로 계속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입장이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싶으네요. 네. 내란죄 철회 부분은 저희가 교통정보 듣고 또 할 테니까 예, 홍익표 의원님. 예. 지금 14일 날 이제 변론기일인데 예. 그 지금 법원에서 합의된 게 지금 5차례 일정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주 2회 일정을 잡아놨는데 아마 법원 주변이나 지금 그 변호인단 측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1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 여러 가지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 등등의 이유로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탄핵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인 것은 아마 변호인단 쪽에서 문제 제기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유무죄 또는 뭐 이 내란죄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변론기일을 변호인단 측하고 협의 없이 왜 일방적으로 잡았느냐. 그리고 이게 너무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인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거는 뭐 헌법 이 변론기를 잡고 또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어떤 속도로 가고 어느 범위까지 할 건지에 대한 전적인 권한은 사실 법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 변론기일이라는 건 일단 잡아놓은 거고 이후에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정은 변동되기도 하죠. 좀 더 연장되기도 하고 일자가 변경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또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이 나오면 또 바꿔지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성실하게 변론에 임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탄핵 정국에서 여야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정치인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서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또 고발했습니다.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벌써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니까 여론조사 업체가 편향됐다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편향된 여론조사 업체를 고발한다면 지금까지 숱하게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해온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부터 고발해야 마땅합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하고 탄핵하는 민주당식의 독재 정치입니다. 우리가 가진 108석은 민주당의 폭주로부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런 민주당 고소 고발에 맞서서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무고죄로 막 고발했습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여야 난타전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어쨌든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계엄과 탄핵 뭐 네. 이런 문제가 여야의 그 정쟁으로 그 비화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자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일정하게 좀 선을 좀 지켜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최소한 기본은 이렇습니다. 어떤 입장을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핵심은 이 탄핵 절차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일정. 네. 두 번째는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수사. 이런 것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잘 진행돼야 나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서로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거를 어쨌든 정쟁화하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니까 이것 자체는 그렇게 썩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2017년도에 적폐몰이를 거의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뭐 국민이 그때 새누리당인가 적폐 집단 이러면서 꼼짝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당신들은 뭐 정치적으로 이미 뭐 문 닫아야 될 집단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갔는데 내란 집단? 예. 지금은 이제 예, 내란몰이를 하는 거죠. 예. 그 내란이라는 걸 갖다가 이 수사기관들이나 이 사법기관에서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 먼저 딱 그냥 개헌하자마자 이건 내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회의에 상임위 열어가지고 수사기관도 불러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오동훈 공수처장 같은 사람도 불러가지고 바로 대통령 긴급 체포 할래 안 할래 이런 식으로 다 다그치고 그 분위기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내란을 전제로 해놓고 대통령의 숙에
뭐 어떤 사람은 공범, 어떤 사람은 또 내란 세력, 뭐 방조범 이런 식으로 그냥 주룩 그냥 저 낙인을 찍어가는 그런 행태인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때 2017년도에 적폐몰이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는 것 같고 여론이 네네. 그 오히려 약간 역풍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진짜로 내란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이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법제차를 통해서 유죄 다 받아내고 탄핵 받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까지 좀 전에 뭐 의원님 말씀하시지만은 이러저러 저러나 동료 의원들인데 매일 얼굴 보는 사람들인데 다 당신 내란 그 동조 세력 공범, 그리고 고소 고발하고 수사받고 피의자 신분 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위헌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위헌 정당이라고 하면 다음에 뭐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거는 위헌 또 국민의힘 해산시켜야 된다고 지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 이게 이제 좀 분위기 좀 잡혀갈 걸로 봅니다. 좀 가라앉고 정상화되고 그리고 그때 진짜로 자신 있으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저기 내란죄 빼자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다투면 되잖아요. 네. 7718님이 뉴스레터 K 왕 애청자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야는 제발 싸우지 말고 또 무엇이든 국민 뜻이라고 일방적으로 국민들 팔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하셨군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려 지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노량진 수산시장 사거리까지 차 간격 좁혀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 연희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김포에서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수원에서 속도 주춤하고 시구간 들어와서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려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화성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사이 지체 서행 중이고요. 또 일찍부터 본격적으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쪽은 시흥 쪽은 송산마도에서 남한산 분기점까지 속도 더디고요.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정체, 또 군자 분기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뭐 여야 간의 고소 고발전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물론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 부분은 이건 짧게 한 말씀씩만 하고 넘어갈게요.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원래 같았으면 탄핵을 하고 싶었을 텐데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 사실 지금 민심이 상당히 좀 요동을 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네. 그것 때문에 탄핵을 못하고 그냥 고소 고발을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그 자리에 사실 뭐 우리 최상목 대행은 그냥 정통 관료입니다. 교통 경제 관료고. 예. 대학교 동창 아닙니까? 네, 동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선량하지만 또 나름 또 길기도 있고 또 책임감 때문에 좀 잠을 못 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요구는 할 수 있죠. 우리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법에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또 관여 못하게 돼 있다는 규정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걸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실 지금 대통령 대행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검찰 행정부 산에는 검찰에도 그 수사관이 못하고 법원 재판관이 못하는데 이거는 아예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공수처는. 나중에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데 좀 역할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지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대행이 아무리 머리 짜내고 봐도 결국은 그 논란, 수사권 논란 빨리 없애고 예. 경찰에 수사권 딱 이제 가게 하고 경찰하고 대통령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사 절차 밟고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네. 이제 대행이 어쨌든 충돌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공수처나 경찰도 꼭 그런 뭐 요청이 없더라도 충돌이 있을 경우에 그 비극적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었을 때문에 무리하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아까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이거 뭐 당부를 할 사항이 아니라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최성목 권한대행이 공권력 간에 충돌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현재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과연 이렇게 최성목 대행을 고발하는 게 최선이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가장 요구하는 것은 최성목 대행이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그 결과를 얻는 데서 고발한다고 최성목 대행이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팎에서 민주당에 대한 요구도 높고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지자들에 대해서 눈높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이런 고육지책을 한 것 같긴 한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의 선택의 아쉬움이 제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이게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과 또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권력의 충돌을 막아야 되고 그 충돌을 막는데 누구보다도 최성목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고민을 해서 최성목 대행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발을 턱 해버리면 더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98표, 200표에서 2표 부족했고요. 자, 김 여사 특검법은 196표, 4표 부족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아주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했네요. 자, 조혜진 의원님, 이 표결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제가 계산해 보기엔 지난번하고 같은 표가 나온 것 같고 한 표도 늘거나 줄지 않았던 것 같고 내란 특검법은 한 표 늘은 것 같아요. 이탈표가 찬성표가 한 표 늘은 것 같은데 그게 뭐 한 표 정도가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일단 단일 대우는 유지됐다. 달라진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요 직전 투표는 탄핵 투표였거든요. 탄핵 투표에 비하면 이탈이 확 줄은 거죠. 그게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탄핵 투표에 비해서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뭐 40-50명 의원들이 관제에 가서 이제 막을 같이 막겠다고 이렇게 나서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비례도 비례지만 지역 의원들은 지역 민심을 아주 예민하게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 그것이 또 자기의 정치적인 액션 행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수도권이나 국민 일반 눈높이와 멀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일부 우려도 당내에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당연히 옳은 지적이고 지금까지 이런 사태가 오게 된 데 대해서도 사실 우리 책임이 크거든요. 민주당이야, 이재명 대표야, 남의 당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긴 그렇고 우리가 잘했으면 이런 사태 안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이제 반성이 있고 이후에 우리 당의 진로 또 대통령이나 정부의 진로를 가지고 어떻게 가든 간에 그런 자기 성찰을 기초를 두고 해야지 안 그러면은 또 무책임 책임 다 못하고 역할 다 못하고 나라에 또 다른 사달이 생기고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런 고민을 같이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이 표 분석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저는 어쨌든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을 했었고요. 예상대로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한 분이 어느 당인지 빠진 것 같아요. 299명이 총 수더라고요. 그래서 101표이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여러 가지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반대 의견이 좀 높게 나온 것 같고 내란죄 관련돼서는 이거는 어쨌든 수사를 빨리 해서 좀
여러 가지 혼란을 좀 종식시키자. 수사기관에 대해서 뭐가 어쨌든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도 하고 있고 변호인단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또 공수처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서도 특별법으로 해서 특검이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그 다시 이걸 재발의하겠다고 지금 그러는데 재발의하면은 지금 구정 연휴 있고 또 똑같은 내용으로 가면 최성목 그 권한대행은 또 그 같은 과정으로 국민의힘이 그 국회 그 첫 번째 의결 과정에서는 반대 당론으로 반대해서 또 정부로 가면 최성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또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네. 변화 요인이 없고 그렇게 되면 거의 또 한 달 이상이 걸려요. 그 제2요구 또 돌려보내고 한 보름 정도 그 정부에서 갖고 있다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과정을 감안해 보면 2월 중순 넘어서 이게 그 아마 또 재의결 들어가고 할 텐데 그때도 또 통과된다는 자신이 없고요. 네. 그러면 그 내란죄 관련돼서는 지금 공수처 공저본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다 마무리돼서 기소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추진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엄 사태 이전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이 거의 전부에 가까웠는데 그거의 비중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 좀 아쉬운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특검을 구성해 놓으면 특검이 원래 특검이 해야 될 일은 수사하고 기소하는 건데 공소 유지만 하는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법정에 가가지고 그 소만 유지하는 이거는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그러니까 특검을 발의한 내용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여러 차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 특검 정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제3자 특검은 수용할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몇 차례 밝혔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그 다른 내용이 아니라면 요 내용만 합의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 부분 동의할 것 같고 또 나가서 최성목 권한대행도 거부권 쓸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혜진 의원님께 관련되는 질문은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결 직후에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 행위를 숨길 수 없고 윤석열의 파면을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무법자들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녹취 나오기 전에 홍익표 의원님이 이제 그 제3자 특검법 얘기하셨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이번이 아니라 그 계엄 있기 전부터 작년만 가을쯤에 이 특검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도 저는 중립적인 계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저희 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저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그리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경륜 있는 특검을 우리가 세울 수만 있다면은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더 빨리 의혹을 털고 뭐 책임질 건 책임지지만은 불필요하게 또 그 상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그럴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중립적인 특검은 뭐 별 실익이 없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계속 뒤에서 이제 이렇게 압박하고 거기에다 이제 공수처고 뭐 경찰이고 뭐 다 뭐 이렇게 법원이고 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딱 중립적인 진짜 공정한 특검이 와가지고 절차 따지고 하나하나 그 법리에 따라서 이렇게 수사하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좀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100% 탄핵, 뭐 100% 유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그거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 탄핵에서 그걸 뺄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그 무리하게 이렇게 체포에 이렇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뭐
공수처 수사권 논란, 영장 논란이 있는데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하면서 또 특검도 중립적인 그 특검하면 빨리 될 텐데 안 하고 굳이 자기들이 임명하는 특검을 하려고 하는 게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이 100%라고 이야기했지만 만에 하나 안 될 경우를 대비하는 플랜 B는 아닐까 혹시.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다시 특검 수사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탄핵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플랜 B로서 예비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 주도 국회 측 소추단이 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서 이제 양측 간 논란이 이제 강한데 거기서 이제 헌재 권유를 받아 탄핵 사유 변경했다는 취지로 그 소추단 법률 대리인이 얘기를 했다가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착각한 것 같다. 그럼 권유 받은 적 없다. 했고 헌재도 이제 그런 적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고 너무 이게 빨리빨리 진행하는 그러니까 어떤 피청구인의 방어권도 보장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서로 짬짬이 하는 게 아니냐 심지어는 내통하는 게 아니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부분은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 법관의 양심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원까지 불신하게 되면 우리네 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거는 만인의 투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권 그다음에 이 사회 질서를 그냥 힘과 물리력을 통해서 서로 싸우고 그냥 우기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를 국민의힘도 원치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물론 이 일부 내용에서 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고 법원에서 바로 잡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론 기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비협조로 나올 것 같으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늘어지고 있고 그래서 기일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법정에서 법관들이 그렇게 잡아놓지만 판사가 잡지만 이 변호인단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충분한 사유를 제시하면 일정이 조정되고 연기되거나 또 아니면 또 추가로 하루 이틀 더 늘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변론단이 법정에서 논리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내란죄가 빠졌다고 해서 내란 행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헌법재판소의 특징은 판결의 핵심은 내란 행위를 통해서 헌법을 어겼다라는 걸 밝히는 거지 내란죄냐 아니냐는 형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법원에서 다루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정법원에서 얘기할 때 남편의 폭력 행위로 인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 사유를 확정지어 주는 거지 그 남편의 폭력 행위가 폭행죄냐 아니냐 그거 여부는 다른 법정에서 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 핵심적인 내용은 헌법재판소는 이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8년 전에 법사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설명을 너무 잘했고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인데 8년 전의 권성동과 지금의 권성동의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이제 내란죄가 없어졌다고 내란 행위 자체를 안 다루냐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다루게 됩니다. 네, 내란 행위는 다룬다는 말씀이시고. 조혜진 의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다뤄야 되고요. 그러니까 형사법원하고 차이는 다루긴 다루는데 이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범죄적 행위, 범죄에 이르는 처벌 가능한 이런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없었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탄핵 어렵습니다.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탄핵 소추 의결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거든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차이점은 형사재판은 이제 무죄를 선언을 하기도 하고 또 형이 얼마인지 선언을 하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유무죄니 형이 얼마 이걸 안 한다는 뿐이지 이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법의 처벌 대상인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뺀다고 말할 때부터 뺄 이유가 뺀다고 말한 건 변론을 안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안 다루겠다는 의미거든요. 이제 그 논란이 되니까 말을 이제 이렇게 뒤수습을 하느라고 하나도 안 뺀다. 그대로 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충 봉합하고 넘어가는데 그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다룰 수가 없고 내란 국민들도 다
국민들이나 우리 그 국회에서 통과될 때도 다 내란죄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다 그냥 통과되고 수사기관들 달라붙고 이랬는데 그게 만에 하나 아예 제 헌법재판소에서 안 다뤄지고 내란이 있었는지 없는지 저게 판단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놓고 탄핵이다 또는 탄핵 기각이다 이래 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저는 변호인단이 그렇게 주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란 행위는 다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란 행위가 유죄적 어느 정도는 유죄라는 확증이 있어야 대통령 탄핵이 될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어느 범위까지 어느 집중적으로 내란 여부를 다룰 건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내란 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를 잘 설명하면 헌법재판관들을 납득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것이 뭐 짬짬이가 이루어졌느니 잘못됐느니 내란죄가 빠졌느니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그 여론전을 펼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자. 8505님이 뉴스레터 K에서는 최근 탄핵 정국 관련 소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전하고자 애쓰는 것 같아서 신뢰를 보냅니다. 뉴스레터 K 화이팅. 이게 좋은 말들이 좀 올라오네요. 팬클럽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2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15살 용진이는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4년 전 가족들을 뒤로한 채 세상을 포기해버린 엄마. 그리고 재작년 아빠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용진이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용진이는 예전보다 더 불안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심리치료가 필요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역시 지병과 생활고로 용진이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몸과 마음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용진이네 가족. 한 걸음 한 걸음 아픈 시간을 이겨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각종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일은 올 겨울 들어서 기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내일과 모레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일부 강원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영하 20도 안팎까지 최저기온이 내려앉겠습니다. 바람도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강풍특보 대부분 해안가에, 또 풍랑특보는 대부분 해상에 발효 중입니다. 수도 계량기 노출 수도관, 또 보일러 등 보온 점검과 물이 흐를 정도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동파 방지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파주 영하 16도,
철원도 영하 18도까지 내려앉는 등 전국적으로 내일 아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에 그치면서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권 영하 7도에 그치는 등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게다가 눈이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충남권, 전라권, 제주 산지에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라서 현재 대설특보가 충청과 남부지방에 발효 중입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행위 진상규명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6명과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재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점과 방식을 고심 중인 가운데 공조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가용 자원을 거의 대부분 동원해 영장 재집행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소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면서 체포영장에 불응할 뜻을 고수했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윤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72개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퇴진 예술행동과 한국교회협의회가 각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체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파문이 컸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14일 2차 표결에서 가결돼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10명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일부 당원들로부터 배신자 소리까지 들으면서 큰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탄핵 찬성 1인 시위까지 벌인 분입니다. 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탄핵 정국의 주요 현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이고 저희가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방금 본회의 갔다가 오신 거죠? 예. 32개 안건 다 표결 참여 다 하고 왔습니다. 표결 딱 하시고 저희 방송까지 이 배고픈 걸 참으시고 저희 방송까지 이제 와주셨어요. 자, 본격적인 얘기 나누기 전에 지난 한 달 어떠셨는지 짧게 소회 하나 좀 정리해 주세요. 사실 뭐 잠도 잘 수 없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살이 한 5kg 빠졌습니다. 네. 이유는 국민들께 너무 송구한 마음이라서 그랬습니다.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어려움을 풀어드려야 하는데 반대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고 좌절감을 드렸습니다. 정치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 때문에
사실 잠들기도 힘들었고요.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지낸 한 달이었습니다. 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또 헌법기관으로서 송구하고 참담했다라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제가 이제 사실은 쌍특검 표결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거 전에 방금 있었던 일, 지금 기사를 우리 제작진이 뽑아가지고 저한테 지금 방금 전에 준 기사인데 본회의가 끝나고 본회의 산회한 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김상욱 의원님에게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려면 탈당해라. 탈당을 고려할 것을 권유했다고. 사실입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권 원내대표가? 사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안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당의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그런 압박과 요구는 많았지만 이런 요구가 밖으로 알려지는 것도 당의 치부 같아서 좀 알려지지 않기를 원했는데 오늘 약간 공개적인 자리였어요? 네, 오늘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의원님께서 여러 의원님들 계시고 기자님들 계신 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번 더 백브리핑 하시면서 이게 공개화된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나오자마자 로텐더홀? 아니 권성동 의원님 자리가 제일 끝자리다 보니까 바로 위에 또 기자님들 계시죠. 기자들은 그 위에서 듣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군요. 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좀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진영 논리에 빠지고 정당의 모습을 갖지 못합니다.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국가와 국민께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역할이고 그 역할을 잘하면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셔서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공정함, 합리적, 또 개방, 포용, 자율, 자유, 또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보수당의 가치를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하는 것은 당에 충성하고 당과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런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해당 행위이고 국민과 국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오늘 특검법 두 특검법 이제 찬성표 던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거의 취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일맥상통합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12.3 내란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분개하고 자유민주주의 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더 열심히 나서서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법도 당연히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라면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옳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해서 오로지 옳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옳음의 기준은 내가 속한 정당의 가치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당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의 가치로 판단했을 때 옳은 것이 옳음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너무 거기에 역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오늘 권성동 대표님께서 제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탈당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저는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옳음을 판단하고 그 옳음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했기 때문에 그 훼손한 어떻게 보면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이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한 배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제명을 하든 탈당 권유를 하든 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보호하고 도리어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고 지키려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정당은 보수주의 정당,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정당 내부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따라 움직여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전체주의겠지요. 또 권위주의, 배타주의일 겁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길로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벗어나는 개인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전체주의적이고 배타주의적이고 권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들로 한쪽 길로 몰아간다면 우리 당 안에서조차도 우리 당의 보수의 가치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7년도에 민주화운동 이후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세력을 이끌면서 일부 이제 군사독재 추종 세력도 포섭하시긴 하셨지만 민주 세력이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나회를 척결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하면서 군사 세력을 군사독재 추종 세력을 척결하고 민주주의 세력으로 네. 민주보수 운동으로 만든 것이 우리 당입니다. 그러면 우리 당의 역사와 가치를 고려했을 때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심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자, 보수의 가치를 수호해야 되는데 지금 당이 가고 있는 방향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표결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어떤 입장도 내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정치를 이제 시작하신 지 뭐 제법 됐단 제법 됐고 얼마 안 됐단 얼마 안 됐지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네. 많은 것들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동안. 그렇다면 뭐 당리당략이라는 거를 무조건 악마화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네, 당리당략.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까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어떤 법정에서 확정되기 전에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먼저 규정 짓는 거는 너무 민주당 프레임 아니냐 이런 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말씀을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당리당략도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네. 당리당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이고 네네. 헌정질서입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이후에 당리당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리당략이 국가 이익에 우선하거나 네. 헌정질서보다 우선한다면 그 당의 당리당략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당의 당리당략이 위헌적이라면 위헌정당 해산사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리당략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헌정질서 수호 그리고 네. 국가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12.3 내란 사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12.3 내란 사태 이후에 국가를 바로잡는 것은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지 못하고서 어떤 정당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고 12.3 내란이 내란인 것은 전 국민이 방송으로 똑똑히 보셨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폭동으로 막아버리면 성립합니다. 다들 보셨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무장군인이 국회에 난입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입증이 끝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세월이 지나서 법원의 판단이 뭐 후차적으로 붙겠지만 있는 사실만 놓고 봤을 때는 명백한 내란인 거죠.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다 같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네.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반보수적, 반민주적 행위였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명백하다 네네. 보시기에 그거를 뭐 법원에서 판결은 나오겠지만 그거는 추후의 일이고 네네. 그 부분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 헌법기관으로서 맞습니다.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자 하나하나 지금의 상황들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자 계엄 사태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거치면서 그다음에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생각이 좀 갈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자, 근데 이른바 이제 김상욱 의원님처럼 탄핵 소추 찬성파 의원들, 근데 김 의원님은 이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다 말씀하셨는데 당내에서 좀
굳이 말하면 소수입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현재까지 매우 소수인 것 같습니다. 매우 소수예요? 네,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가 많고 적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있다 보니 옳고 그름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영의 승패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 문화에서는 소신 있고 옳음을 추구하는 정치인이 자라나기 힘들고 반대로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기회주의적인 분들만 자라나기 좋은 정치 토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 정당 안에서 위기가 닥쳤을 때 옳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요. 또 하나는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권과 명운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국민의힘이면 무조건 찍어준다 했던 그 정서 때문에 중요한 건 당권을 잡는 것이지 옳고 그름이나 대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쇄신을 싫어하는 분들이시죠. 그런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잘못된 학습 효과 를 바탕으로 하는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강성 지지자, 나에게 표를 찍어줄 강성 지지자들만 끌어모아서 버티다 보면 상대가 잘못할 것이고 그런 반사적 이익으로 정권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뭉치시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상대가 잘못해서 반사적 이익을 바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가치를 추구하고 실행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시고 신뢰를 보내줄 수 있을 때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 건강한 방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한 40여 명이 체포영장 집회 공개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가서 수사 주체, 영장 발부 적법성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올렸던 것처럼 우리 보수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추구해야 하고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분은 우리가 단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의 보호하기 위해서 편을 드는 모습은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를 같이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서 크게 보면 당의 추구하는 방향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위반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12.3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여당입니다. 그러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신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죄한 거는 일단 진심이 담긴 사죄는 아니라고 본다. 저는 사과라는 것이 말이 아닌 행동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절차의 원만하고 신속한 수행을 돕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수반되지 않은 거니까 진심이 동반된 사과라고 보지 않으시는 거고요. 자. 윤 대통령 측은 뭐 오늘은 뭐 체포영장은 이제 불응하면서 구속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신청돼 가지고 받아들여진다면 뭐 영장실질심사에는 뭐 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수사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지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는 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윤 대통령 측 사법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옳지 않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이미 보고 계시고요. 사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회자되고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참담하고 송구한 부분입니다. 뭐 이론의 여지 없이 명확한 부분입니다. 법치주의는 준수되어야 하고 또 본인의 한 말도 지켜져야 하고요. 또 명백한 내란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최소한 마지막에 품위와 품격으로서 사회 갈등을 더 이상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무섭다고 두려움에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위도 아닐 뿐더러 너무나 비겁한 모습이죠. 뭐 그래서 사실 이 문제로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계속 되돌이표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가 붕괴 상태입니다. 우리가 대처해야 될 사회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치적인 붕괴, 정치적인 못남 때문에 너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서요. 국민께 너무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한남동에서
경호처와 그다음에 경찰 혹은 공수처와의 충돌 가능성까지 혹시 불상사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네, 자, 맞습니다. 그런 상황도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다고 보고, 자,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하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가장 핵심적인 걸 뺐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 찬성했던 안철수, 김재섭 의원도 비슷한 입장 나타냈고요. 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피청구인의 반론권도 보장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국회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일단 공개적으로 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네. 우선 민주당이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 철회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헌정사의 내란의 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기록으로 남겨야지 이것은 역사적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잘못이 불법 비상계엄도 있겠지만 내란의 점도 매우 큰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큰 상태에서 법원의 판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이후에도 사회 갈등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할 건 하고 가야 합니다. 판단할 건 판단을 해야 판결 이후에 혼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철회했던 것은 섣부른 저사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의결이나 각하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 쌓아온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쌓은 원칙은 사소한 법 위반이 아니라 최소 뇌물죄 이상의 중죄여야 탄핵이 가능한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래서 뇌물죄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소추 사유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당시 특검이었던 윤석열 당시 특검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을 입증하지 못했고 그래서 권성동 당대표님께서 당시에는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소추위원장이었는데요. 이분께서는 뇌물죄로 입증을 못하니까 탄핵을 못할 수 있다는 위기에 빠지니 본인이 이걸 철회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또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님께서 또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뇌물죄가 빠진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한 선례가 있고요. 근데 그때 탄핵 결정문을 보면 탄핵 소추 사유에 있지 않은 사유까지 넣어서 탄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선례 판례 입장이 정해진 겁니다. 뭐냐? 헌법재판소가 넓은 재량으로 국회의 소추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고 헌법재판소는 그 선례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변론기일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더 이상 정쟁을 하지 말라. 헌법재판소에서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하셨고 그게 헌법재판소에 이미 확립된 견해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거지요.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주도 국회 소추단 법률 대리인이 헌재 권유를 받아서 탄핵 사유 변경한다는 얘기를 했다가 아 이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좀 착각했다 번복했습니다. 헌재도 헌재가 권유한 일 없다고 이제 해명을 했고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헌재와 민주당이 짬짬이한다. 이게 뭐 빨리 신속 재판의 어떤 그 명분을 가지고 같이 뭐 간다 뭐 이런 그 짬짬이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었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탄핵 절차가 신속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그것은 경제의 파탄과 국가적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12.3 내란 사태의 원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들께 행동으로 사과하는 것은 탄핵 절차가 완만하고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을 그만두고 오로지 빨리 민주주의 회복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 철회라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 민주당이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치인이라면 옳음을 추구하기를 바라고요. 그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신속하고 원만하고 정말 정확한 그런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서로 협조하고 거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느새 시간이 제법 흘러서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 보수가 큰 위기에 처했다는 네. 얘기들 많이 듣고 뭐 실제로 그렇게 만만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끝으로 김상욱 의원님께서 목표로 삼고 있는 보수 재건의 길, 그 방향은 어떤 길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건강한 보수가 바로 서야지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 하면 또 용기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실행하고 이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옳음을 판단했을 때에만 생명력이 있고 국민들께서 신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수가 해야 될 일은 잘못에 대해서 용기 있게 직시하고 용기 있게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한 후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옳음을 판단하고 국민들께 도움되는 보수의 정책을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이번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보수가 건강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그 말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의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에서 비상경제 안정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또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월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5, 26일 주말에 이어서 28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직장인들 중에선 31일 금요일 연차를 써서 최대 9일의 연휴를 즐기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정부 여당은 이번 결정이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일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 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당연히 직장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에요. 네, 그렇죠. 온라인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들을 보니까 사실 반응이 좀 크게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31일도 임시 공휴일로 좀 지정해주지 그랬냐라는 식의 아주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고요. 많은 자영업자들 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숨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서 뭐 영업일수, 조업일수 또 공장 가동률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은 이제 직원들 월급이 고스란히 나가기 때문일 것이고요. 또 납품기를 맞추기도 빠듯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 않을 수 있겠죠. 또 기업체 근처 식당들이라면 매출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또 일부 댓글을 보니까 일찌감치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겨우 3주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버리면 뭐 수출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월말 서류 마감부터 물품 선적까지 모든 일정이 꼬여버린다. 앞으로는 좀 일찌감치 좀 결정을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번 결정이 좀 내수 진작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 섞인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여행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연휴가 너무 길어지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다음은 독감 코로나 동시 유행 소식입니다. 요즘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3.9명이었는데요. 바로 직전주 31.3명 대비해서 2.4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연도별 흐름을 보면 더 심각하다는 점이 좀 확연한데요. 네네. 2016년에 86.2명 이후로 8년 만에 지금 전국 인플루엔자 발생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루엔자가 8년 만에 대유행을 하면서 병원을 찾는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동시에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같은 기간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 수가 111명으로 직전주 66명 대비해서 1.7배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자, 요즘 설 연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만날 텐데 이러다 보면은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염병이라는 게 더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많아지면 더 빨리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병관리청은 설 연휴 전에 좀 서둘러서 백신 접종을 해달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독감의 경우 보통 봄철까지 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특히나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권하고 있고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면역 저하자라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입니다. 보통 독감에 걸리면 기침과 심한 인후통이 나타나는데 이번 독감은 좀 특히 증상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식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라거나 걷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쇠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거든요.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컨디션 관리, 위생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따뜻한 물을 좀 충분히 드시는 걸 권합니다. 또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병원 진료도 즉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기명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팔순이신 아버님께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청취법을 알려드린 이후에 시사 문제와 관련해서 부자 간의 대화가 더 많아졌습니다. 뉴스레터 K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저희가 감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어권에서 최고 권위의 사전을 꼽으라면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많이 꼽습니다. 여기에 우리말 달고나, 형 등 7개 단어가 새로 등재됐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영국 옥스퍼드대의 출판부가 펴내는 온라인 영어사전인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이 종이책으로 펴냈지만 최근에는 워낙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온라인 영어사전만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신규 단어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때 들어간 단어 중에 달고나, 형, 노래방, 막내, 찌개, 떡볶이, 판소리 같은 7개의 우리말 단어가 사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어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오른 게 2021년 9월에도 이제 한 번 있었는데요. 예. 그 당시에는 K-드라마, 한류, 먹방, 대박 같은 단어들 26개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는 물론 수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거의 3년여 만에 다시 이렇게 좀 반가운 소식이 나온 것이고요. 이번에 포함된 한국 관련 단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한국 음식이나 호칭 같이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보여주는 단어들이고 특히나 이 영어권에서 큰 인기를 끈 K컬처와 관련된 것이 많다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가령 달고나를 예로 들면요. 달고나의 의미는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계시죠. 녹인 설탕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만든 한국 사탕 과자고 보통 노점상에서 하트, 별 같은 간단한 모양이 조각된 납작한 판형으로 판매된다라는 설명이 이번에 이제 사전에 실렸습니다. 야, 이거 젊은 세대들도 알아요? 이거 달고나? 저는 잘 알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은영 큐레이터님 아시는군요. 예. 네, 제가 젊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으시잖아요. 예. 네, 그리고 예문을 보면요. 2022년 10월에 보스턴 글로브에서 발췌한 문장이 달려 있습니다. 예. 문장 내용을 보면 넷플릭스는 한국의 대히트작 오징어 게임을 막 선보였는데 이 작품으로 많은 팬들이 달고나 사탕에 몰리게 됐다라는 문장이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달고나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 이 사전에 등재된
이 계기 자체가 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이 계기가 됐다는 걸 좀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막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족이나 그룹에서 가장 어린 사람, 특히 K-팝 그룹에서 가장 어린 멤버를 막내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적혔습니다. 이런 점이 상당히 좀 흥미롭죠. K-팝 그룹의 가장 어린 사람을 또 예로 든 게 또 이채롭네요. 자, 네. 그렇다면 이런 단어들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실렸다. 이런 거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영어 단어를 골라 씹는다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궁금해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K컬처가 전 세계에 확산됐고 또 통용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가령 이번에 이제 등재된 형이라는 단어를 예로 들면요. 아까도 이제 이 달고나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계기가 됐는데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극 중에서 이정재 씨가 열연한 주인공 성기훈을 친형제가 아닌 사람들도 형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장면들이 있는데 예.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한국말의 형이 브라더와는 다른 뭔가 고유한 문화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형이라는 단어를 브라더와는 다르게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핏줄은 아니다. 예, 네, 그런 맞습니다.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한국어 컨설턴트인 조지은 옥스퍼드대 아시아 중동학부 교수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는데요. 네. K-팝, K-드라마를 통해서 영어권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단어를 많이 접하고 사용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 관련 단어가 해마다 업데이트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출판부에서 네.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해녀, 아줌마, 빙수 같은 단어들을 새롭게 올리는 것도 좀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매주 수요일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공조본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한창 하고 있는데 자 검찰은 공천 헌금 의혹 받는 건진법사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진법사 그리고 그 명태균 씨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먼저 검찰이 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해서 이름은 똑같네요. 성이 다르고. 그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성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건진법사.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실 검찰이 지난달에 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어제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상황인데 네. 지난 2018년에 영천시장 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과 관련해서 당시 지역 정가에서는 지역구 현역 의원과의 관계가 공천에 결정적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각종 금품 비리 의혹이 난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이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을 수사하려고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네. 코인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금 흐름을 살펴보던 중에 전 씨와 관련된 연루 사실이 포착되게 된 것인데 배우 배용준 씨가 투자를 참여했다는 사실 이 사실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예. 투자 참여 사실을 앞세워서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렸던 퀸빅 코인을 수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퀸빅 코인도 스캠 코인 즉 사기 암호화폐입니다. 그 퀸빅 코인 수사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게 된 것인데
전격적으로 검찰이 전 씨에 대해서 지난달 체포를 단행하고 법당과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전 씨는 지난 2022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 하위 조직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일정 인사 등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 컨텐츠에 고문을 역임한 적도 있는 인물입니다. 즉 윤 대통령 부부 측과 일정한 관계가 있음은 사실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진법사의 존재가 대중에 드러난 건 2022년 대선 경선 때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도 뭐 정치권의 일각의 영향력을 좀 행사해온 것으로 보이고 뭐 그 동안에 이분이 어떤 뭐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도 좀 뭐 관여를 했다 이런 의혹도 좀 제기가 됐죠. 윤 대통령의 주요 의사결정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네. 세간의 전 씨의 이름이 알려진 게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당시였는데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당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하면서 윤 대통령의 주요 의사결정에 비공식으로 개입했다는.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지칭은 해도 윤석열 후보네요. 그렇죠. 그렇고 취임 이후에도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비공식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당시 논란이 커지자 윤 대통령이 이 전 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아 인사한 적이 있는 사이 정도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 씨가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등을 손으로 감싸면서 친밀함을 드러낸 장면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검찰이 건진법사 전 씨죠. 전 씨 혐의에 어떤 혐의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난 2018년 영천시장 즉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지난해 12월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 씨를 체포하고 사무실과 법당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휴대전화들도 다수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기 시작한 단계로 보여지는데 네. 아마 그 분석이 온전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그 금액을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했다고 하고 2018년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 개입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라고 그 혐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그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뒷부분의 말씀은 12월 중순에는 이제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는데 그때는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 보완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네. 금품 수수의 시기나 규모 방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는데 네네. 검찰 주장에 따르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관련된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검찰은 이 전 씨가 당시에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만난 자리에서 네. 국민의힘 의원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전 씨의 휴대전화 세대와 태블릿 PC 한 대에 대한 분석 작업도 진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달 26일에는 전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는 보강 조사를 충실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네. 검찰은 이른바 법사폰이라 불리는 전 씨의 휴대전화를 적어도 2대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런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어떤 점들을 밝혀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일단은 2018년 영천시장 선거와 관련된 의혹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유의미한 정황이 확보된다면 공천 헌금을 납입한 것으로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예비 후보자에 대한 피의자 신분 전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전 씨의 경우에는 이 사안 외에도 현 여권 실세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지역의 여러 정치인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2018년 영천시장 선거 외에도 각종 선거에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수사로 상당히 강력하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영장 청구된 부분은 대통령 내외와는 일단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전 씨 신병 확보하면 수사가 좀 정치권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단을 하기 어렵습니다만 예. 그 가능성은 충분히 거론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시 휴대전화 등에 담긴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서 윤 대통령 내외와의 일정한 의사소통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른바 건진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반복해서 설명해 드립니다만 이 전시는 현 정부 출범 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인사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전시는 앞서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스스로를 국사라고 칭하면서 여권의 여러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자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이번엔 명태균 씨 얘기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건진법사 전시 휴대폰 법사폰이었는데 명태균 씨 휴대폰은 황금폰입니다. 자, 검찰이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이 주로 어떤 점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건가요? 사실 이 사건은 구조가 복잡해서 구조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혹은 크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는데 첫째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둘째는 명태균 씨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셋째는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측 간의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입니다. 역시 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납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축이 서로 연관성을 맺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미 구속된 상황이죠. 구속된 이후에 휴대폰 세대와 USB 한 대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실 구속 전에는 이른바 황금폰을 버렸다고 주장해 왔는데 구속된 이후에 휴대전화 등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검찰이 이 황금폰 분석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데 이 황금폰에서 나온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해서 선별하는 과정, 이른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이 자료가 상당히 많나 봅니다. 문자 메시지만 약 15만 개에 이르는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추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 수사의 칼끝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에 명 씨와 통화하면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얘기하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개된 거 아닌가요? 공개되기도 했는데 황금폰에서 직접 검찰이 그 내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고 말한 속기록도 확보한 만큼 사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제보한 강혜경 씨 있잖아요. 강혜경 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전화를 증거로 보존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강혜경 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달라는 증거 보존 신청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당시까지도 명태균 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황금폰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는 공익제보자로서 이러저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면서 자신을 거짓말쟁이,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증거 보존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 증거 보존 신청은 검사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강제 수사를 행사할 권한이 없다 보니 법원을 통해서 아직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법원 판사를 통해서 미리 압수수색을 단행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에게 어떤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한 그 절차 중에 하나네요. 맞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일반인이 대비되는 일반인의 압수수색을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증거보존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한 이유가 검사, 피고인,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증거보존 신청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그 변호인만 할 수 있는데 강혜경 씨는 이 사건의 피고인도 피의자 신분도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즉 신청을 할 만한 자격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검찰이나 명태균 씨가 만약에 신청을 했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았었겠네요. 반대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판단이 나올지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명 씨 측도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검찰이 다소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미 명태균 씨가 황금폰을 제출해서
확보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네. 관련 내용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통신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화 내역은 최근 1년치에 불과해서 증거 가치가 높지 않다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에는 다소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가 아까 뭐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 같다고 짧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 씨가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증거보전 신청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법적인 이유? 법적인 이유라면 네. 어떠한 혐의 입증의 결정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무엇보다도 네. 윤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는지 이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알아내려면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급성을 따질 단계에 가지도 못하고 네.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고 만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지금 명태균 씨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보석 청구 인용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자, 지금 명 씨가 처한 입장 어떤 입장인지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명태균 씨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무릎 부상이 심각한 것 같은데 무릎 부상을 이유로 변호인이 보석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별도로 보석 신문 기일을 열기도 하고 네. 일반 변론 기일에 보석 신문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는데 신문 자체는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보석 신청을 해보면 법원이 따로 기일을 정해서 보석 인용을 한 뒤에 곧바로 석방하는 절차를 밟기도 하지만 네. 오랜 기간 보석 신청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석 신청에 답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명 씨 측 입장은 이미 보석 청구 신문도 끝났는데 2주가 지나도록 결정을 내려주지 않고 있다.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2주 정도면 더 기다려야 할 시기이긴 한데. 본래는 그래요? 예. 조바심을 조금 내는 편이다?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으니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고 법원이 이 사건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보석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거예요. 보석 청구 신문에서 명 씨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명 씨가 보석이 되면 또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보석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만약 보석 청구 인용이 되면 그 명 씨가 이렇게 운신하는데 제약이 없습니까? 혹은 제한이 일부 있습니까? 이 보석은 예.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 일정한 네. 조건을 부과하기 마련인데 통상은 지정된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네. 관련자들과의 접촉 금지는 거의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네. 황금폰을 제출했다고 해도 여전히 관계자들과 접촉해서 입을 맞출 우려는 지금도 충분히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구속 전후에 명 씨 측이 SNS를 통해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보면 네. 이 사건 수사에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진다. 보석 인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건강 상태를 보고 네. 도저히 수감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보석을 인용하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보석을 인용해 주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제 보석 돼가지고 나온다면 또 그 전에 하던 것처럼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 언론 플레이 자체가 검찰로서는 상당히 나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구속 전후로 SNS에 공표된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쳐온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네. 보석을 인용해주면 그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 이제 수사하는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수사도 착수했다. 이렇게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여론조사 조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네. 무엇보다 공익신고자인 강혜경 씨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명태균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했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검찰에 모두 제출했고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것이
강혜경 씨의 입장입니다. 강 씨 주장에 따르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해서 7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때와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강 씨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로 있을 때부터 명태균 씨와 알고 지냈고 2020년 대구 수성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때부터 2022년 대구시장 선거 때까지 20여 차례에 걸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현준 시장, 홍준표 시장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는데 특히 박형준 시장 측은 이 사안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명태균 씨도 전혀 모른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수사는 착수된 걸로 보이는데 수사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박효신의 눈의 꽃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